예,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권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참사이기에 이번 기회에 세월호가 정치권에 남긴 과제가 무엇인지 찬찬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편 청와대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정치권 뉴스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안전, 치유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주기를 즈음해서 정치권에 남기는 뭐라 그럴까요? 과제, 숙제, 의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도 침몰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돼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가족들과 4.16 단체에서도 얘기했지만 18명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죠. 그러니까 해경 1, 2, 3정 그 경장에게만 책임을 물었던 거고, 경정, 그다음에 예. 경정에게만 물었고, 그다음에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지 정작 국가가 4월 16일 날 국가는 없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국민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관계자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사를 방해했고, 그리고 증거를 조작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2기 특조위 때 드러난 만큼 첫 번째 진상규명,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자 처벌이고요.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공원을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유가족과 그다음에 희생자 그리고 살아있는 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안산 안에는 아주 극소수가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도 좀 자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정말 그 원인도 모르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여행, 그러니까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습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생명안전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쇼이님. 네. 이런 참사, 비극이 벌어졌던 원인이 이 안전에 대한 제도적, 법적 완비가 부실했다, 제대로 안 돼 있었다, 허점이 많았다. 그게 뭐 법률도 있고 시행령, 법령도 있고 하위 규정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정들이 빈틈이 많았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규정들도 부정, 비리 이런 고리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또 부실하게 집행됐던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밝혀졌죠.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을 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완전히 이제 가라앉을 때까지 구조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구조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관과 민, 우리 정부와 국민 전체의 어떤 안전의식 같은 것이 생활 속에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정치권의 책임이었다고 본다면은 그런 포괄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런 법령의 완비라든가 또 그걸 부정부패 고리를 단절하고 투명하게 해서 행정적으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다시 있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사고가 생길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구조 체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국민 전체가 안전의식을 제대로 갖는 것, 이걸 이제 그 정치권에 선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국민 전체가 이 세월호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반성을 토대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 과정에서 또 이 사건이 정치화되면서 정쟁화되면서 국민 통합 초기에는 사건 초기에는 온 국민이 지역, 정파 이런 거 구분 없이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반성하고 그랬다가 중간에 가면서 5년이 흐르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게 갈려가지고 분열돼 버린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정치권이 이 부분을 해소해서 한 마음으로 국민을 모아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도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민주당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도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당은 현재 정치 공세다,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4.16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한교안 장관이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교안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해경의 수사를 방해했고 우병우 비서관을 통해서 당시 수석을 통해서요. 기록으로 다 남아있고 재판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만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진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교안 장관이 유병헌 전 청해진 해운 대표 의 소재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행렬병자로 처분되기 직전 하루 전에 유병헌 씨라는 것이 국가수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저런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저분이 본인의 이런 진상규명, 진실규명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그것을 보호막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지금 모른다 아니다라고 아직은 그러니까 이 지금 고발 조치에 대해서 뚜렷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작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영한 비망록에도 나오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삼아서 그것을 소재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리고 기무사를 통해서 사찰까지 한 것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다음에 한교안 전 장관을 비롯한 18명, 시작은 18명이고 앞으로 한 300명가량으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은 속기록도 남아있고 법원의 재판 과정에도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고 박근혜 정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여당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37명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 허위사실 흠집내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그런 혐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제기하고 또 수사를 촉구하고 또 실제로 수사도 하고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월호 초기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있었고 그리고 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3년 차인데 그 과정에 다 있었습니다. 예.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황 대표가 야당의 당 대표가 되고 차기의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주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또 뚜렷한 무슨 범법 사실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거기에다가 또 세월호 일부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기 또 같이 이제 동조를 하고 하니까 거기 이런 행태에 이런 정쟁적 행태에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반감을 갖는 국민들이 그거 같이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초기에 한 마음이었던 그 마음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월호는 이제부터는 정치적 세월호가 돼버리고 온 국민의 세월호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거기에 동조하는 같이 정치를 움직이는 그들만의 세월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도 자제해야 되지만은 예. 거기에 일부 유족들이 같이 정치화해가지고 그쪽 정치적으로 악용하는데 같이 편들고 하는 것도 자제되지 않으면은 서로가 다 불행한 상황으로 가버린다는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싶습니다. 말씀에 조금 우려 사항이 있어서 좀 짧게, 바로 잡아야 될 것 중에 일부 유족이 정치화돼서 편승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제가 볼 땐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상 규명을 하자는 거지 정치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이 정치화라고 하는 것은 유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왔고 은폐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늘이 4월 16일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요. 유족들이
뭘 어쨌길래 그래, 정치화됩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그 됩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전날 SNS 통해서 글쎄 유족들에 대해서 막말을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제가 차마 뭐 내용을 입에 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입장을 한교안 대표가 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은 당협위원장이든 전현직 의원들이 발언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행위를 잘못하면은 이 징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5.18 발언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를 한 의원에 대해서 내고 두 명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본인이 직접 못하면 대변인을 통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저는 퇴출돼야 될 정치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분께서도 비슷한 유의 이제 SNS상에서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초기에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국민이 비통해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서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해서 애도하는 건데 그 애도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입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내야 된다. 예, 어떻게 조 의원님 과하다고 보시는지? 차명진 의원은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지만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90년대 초기에 거의 최초의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당으로 출발했던 의원이고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도 소장 개혁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개혁적인 사고나 발언을 늘 해왔던 의원이 저렇게 말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물론 표현이 좀 거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 국민이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 마음이 일부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또 그런 흐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됐는가. 실제로 그런 여론을 없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의원이 저런 걸 대변해서 거친 표현을 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직시를 해야 되고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점점 쪼개집니다. 그러면 여론을 대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부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치화되고 정쟁화되고 세월호가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야당 또는 진보 진영의 세월호로 점점 이렇게 돼가고 보수 한나라당은 세월호로 인해서 세월호 소재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또 이쪽에서 보면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쪽에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여론은 점점 멀어지는 세월호에 공감대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상당히 멀어져 왔다는 그 현실 그것을 잠깐만요. 의원이 대변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잠깐만요. 그 재선의 의원이잖아요. 차명진 전 의원이. 글쎄요. 이거 보는 시각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차 의원님께 여쭤보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때 국회의원으로 몸담았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다 한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정부를 백말 비판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의중이 있다 했더라도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얼마든지 자기 뜻을 피력할 수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차마 정말 유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좀 읽기가 어려운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좀 비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에 좀 거칠다든가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던 거는 그것은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그랬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취지는 그런 처음에 하나의 마음이었던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리고 같이 할 수 없는 점점 그리고 그것이 보수 정당을 공격하고 보수 정당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소재를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했다는 부분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다시 이게 세월호를 통해서 국민 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갈 거라는 걸 갖다가 야단도 직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그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이미선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얘기를 좀 바로 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채택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어떻게 청와대에서 결정을 합니까?
일단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와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인면수심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유가족에게 책임을 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분노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선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에서 극단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미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유감 표시를 했고 반성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광덕 의원과 몇몇 정치인들이 계속 모욕을 주고 있고 마치 내부자 거래로 인한 불법이 있는 양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고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입장을 반영해서 그동안 대법 판례를 작성해왔던 분이고 그다음에 연구관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저런 것은 결국 흔들기고 내년 총선을 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재송부가 들어오면 저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합니다. 할 것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부에서는 판사 부부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시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서도 국민들에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흠결이 없다면은 또 일부에서 양해하고 그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내부자 그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 그리고 정황이 제기됐고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안 내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심을 더 굳게 하고 한국당에서는 검찰 고발하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검찰에 조사 요청하고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저게 조사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유정 전 후보자처럼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기소되고 재판받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은 임명할 수도 없고 임명해도 사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민정실에서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검감이 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심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거래소 심리나 검감원의 조사나 이걸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집중적으로 하면 저는 저기 확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단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낫죠. 정말 온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사해도 어차피 나올 수 없는 나올 게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뭐 임명한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냥 강행한다면은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사퇴해야 되는 사임해야 되는 행정지방관이 사임해야 되는 보고서 송부 기한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그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일 정도 10일 안에 10일 최장 10일까지 둘 수 있는데 저는 10일이면은 사실 확인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송부를 재요청하고 난 뒤에 그냥 임명 강행할 때는 한 사흘 정도 이제 요청하고 나흘째 임명하고 그렇게 하던데 이면 사안도 사안이고 또 정말 여당의 주장이 맞다면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흘보다는 뭐 일주일 아니면 열흘 풀 채워가지고 기간을 주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여당에게도 청와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확인을 좀 명확하게 하고 나서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어제 배수진을 쳤죠.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뭐 사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배수진이 어떤 당내 결속 뭐 이런 내홍 수습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글쎄 뭐 결국은 마음이 떠난 분들이 추석까지 해서 당 지지율이 10%못 미치면 사퇴하겠다는 말로 설득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인데 헤어지겠죠. 헤어지고 마음은 이미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해도 뭐 반대하고 비난하고 또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추석까지 이제 기간은 연장시켜 놓은 거고 손학규 대표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뭐 가부간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자유한국당 출신들은 곧
뭐 거취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금명간 패스트트랙을 이제 다시 합의했던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여지면 뭐 예. 추석 때까지 지지율이 10% 못 미치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쯤 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뭐 거취도 정해지면 그때 뭐 새롭게 정비를 해서 총선을 대비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네. 예, 그 손학규 대표가 정병국 의원한테 혁신위원장 자리를 주면서 당의 노선, 정체성, 방향성을 정해달라라고 또 제안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일단 사퇴가 전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이런 제안도 좀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 고민을 하면은 나름의 방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혁신이 아니라는 것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반복됐던 안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비대위도 만들어보고 혁신위도 만들어봤지만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정당이고 그리고 정병국 의원 본인도 혁신위원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손 대표를 만났지만은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자기가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의원님 말씀하신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이제 대변한 건데. 원래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분들,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이제 한 지붕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게 화학적으로 융합해가지고 중도 정당을 한번 키워보겠다는 포부에 있었는데 힘들죠. 그리고 힘들었고 이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마음들도 총선 앞두고 다시 돌아가려는 쪽, 양쪽 다 돌아가려는 쪽이기 때문에 이걸 봉합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손학규 대표가 10%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그 10%라는 게 손 대표 주장처럼 그 10% 가지고 중도가 통합을 주도할 힘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지금 그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벌써 지지율 30% 넘어가는데 10%짜리가 그 양당을 견인해가지고 통합한다는 것도 어렵고 통합이 안 됐을 때 그럼 내년 총선 때 10%짜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당선자 내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점점 이제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절차, 명분 이거를 밟아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손학규 대표는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궐선거 득표율도 10%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저기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5%가 채 못 되거든요. 어떤 결과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김현 의원께서 옛날 추추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 이제 중앙아시아 순방하지 않습니까? 국민소통수석이 지금 청와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이제 나갔기 때문에 대변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취재 기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다 지금 없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대변인이 가지 않았을까 싶고 문제 춘추관장도 없는 있고 하니까 겁니까? 뭐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때도 국민소통수석이 홍보수석이었는데 그렇죠. 같이 가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춘추관장은 늘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가야 될 한 번, 두 번 정도만 홍보수석이 이제 동참했던 경우가 있고 이번의 경우 윤도한 홍보소통수석이 안 간 거는 예전에 저희 참여정부 때도 여러 차례 그렇게 수석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김현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